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인사이트 정혁진입니다. 한 주간의 글로벌 이슈를 몰아보는 주간 글로벌 인사이트 5월 첫째 주 글로벌 키워드입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썸머타임 88 올림픽을 경험한 세대에게는 익숙한 단어일 텐데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썸머타임 폐지 논쟁, 어떤 배경에서 벌어진 건지 친절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거를 보면은 그 썸머타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 먼저 썸머타임이 뭔지 그것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정확한 용어는 네. Daylight Saving Time. 네. 그러니까 일광을 절약하는 이제 시간이죠. 네네. 그러니까 일광 절약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춘분하고 추분이 낮 길이가 이제 같아지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통상 춘분과 추분 사이에 그 기간을 좀 1시간 정도 일찍 일을 하고 또 이게 추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원래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절약하자 이렇게 되면 에너지도 절약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썸머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건 아예 연방법으로 지금 현재 정해져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국은 좀 빠릅니다. 3월 둘째 주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11월 첫째 주 일요일까지 하죠. 3월은 썸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춘분보다 오히려 더 빠르고 네네. 추분보다는 더 늦게까지 길게 하죠. 네네. 그런데 유럽은 조금 달라요. 3월 마지막 이제 일요일부터 네. 시작을 해서 10월 마지막 일요일까지니까 비교적 유럽은 춘분부터 추분 사이에 한다고 봐야죠. 지금은 이제 평상시에는 한국하고 미국의 동부 시간, 그러니까 워싱턴이나 뉴욕 시간하고 한 4시간 정도 차이 나죠. 그러는데 이제 서머타임이 되면 13시간 정도로 시간이 좀 줄어들죠. 네. 그럼 이런 썸머타임도 누군가가 생각을 했을 텐데 그렇죠. 누가 고안을 낸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시행이 된 겁니까? 이거 조금 길게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네네. 필요가 있을 텐데요. 벤자민 프랭클린 그러면은 아마 피레침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천재라고 그렇죠.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천재죠. 과학자고 정치가고 외교관이고 작곡가고 뭐 엄청난 그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이고요. 맞습니다.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미국 달러 중에서 100달러짜리 있잖아요. 100달러의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네. 그 정도로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실상 그 고안해낸 것이 피레침뿐만 아니고 다초점 렌저, 가스 난로죠, 또 스토브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발명해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에 있을 때 프랑스 일간지에다가 칼럼을 하나 써요. 네. 이게 지금 프랑스의 파리의 사람들이 그때 당시 한 10만 명이 있었는데 각 집마다 이렇게 초를 켜잖아요. 뭐 각 집에 하나씩 켜는 것도 아니고 많이 켜는 집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 해보니까 어마무시하게 이제 쓸데없이 돈이 낭비가 되더라. 그러면은 아침에 한 4시 정도 돼서 일어나서 8시, 저녁 8시에 잠을 자면 네. 그 시간 동안에는 이게 데일라이트를 정말 일광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는가. 초를 아끼자. 그렇죠. 네네. 초를 아끼자. 그리고 시간을 아끼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현실화되지는 못했어요. 네. 이게 이제 18세기 중엽의 상황이면 19세기 이제 그 20세기 들어서서 1907년이죠. 그 영국의 윌리엄 윌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영국 의회에다가 어떤 청원을 냈냐면은 일광절약제도 이거 입법을 위한 이제 계속 청원을 냈어요. 네. 그래서 1909년까지 이걸 영국 의회에서 이걸 다뤘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입법화되지를 못했는데요. 사실상 이게 이 사람이 주장할 때는 이게 입법화되면은 250만 파운드 정도가 절약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네. 그때 당시 돈으로는 굉장한 돈이었죠. 네. 그러다가 실제로는 언제부터 이제 이게 도입이 됐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1차 세계대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은 1914년도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1918년까지 진행이 되는데 제일 먼저 이것을 도입한 나라는 독일이에요.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나라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제 물자는 부족해지고 에너지도 부족해지고 그러니까 이 제도를 1916년도에 이제 도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독일에서 도입을 해서 보니까 이 유럽 다른 나라들도 보니까 이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그걸 도입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북미 대륙으로 넘어가고 호주로 뉴질랜드도 이렇게 해서 전 세계로 이제 전파가 됐죠. 네네. 우리 한국은요 네. 역사가 굉장히 오래돼요. 제가 이제 그걸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경국 대전이라고 이제 법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죠. 조선시대 최고의 법전이잖아요. 경국대전은 못 봤습니다. 네. 성종 때 이제 이게 완성이 됐죠. 세조 때 네. 시작을 해서 성종 때 완성이 된 경국대전에 보면 그때 당시에 조선시대 관리들이 어떻게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 춘분 이후 그러니까 하절기를 중심으로 해서는 묘사, 유파 이런 이제 그 용어가 있어요. 묘시에 시작을 한다, 일을 시작한다. 묘사, 유파, 유시에 일을 끝낸다라고 하는 게 묘시라고 하면 지금 시간으로 하면은 이제 아침 5시부터 7시고요. 네네. 유시라고 하면 저녁 5시부터 7시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12시간 일을 하는 그런 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시간대에 일을 안 하고 그러면은 경고도 하고 파면도 시키고 그랬거든요. 네. 사실상 우리 한국도 보면은 굉장히 오래 전에 경국 대전 속에 이 일종의 서머타임 제도의 일부가 도입이 됐었다. 네네. 그렇게 보고요. 실제적으로는 그러면 언제부터 도입이 됐느냐? 네. 이것은 미국의 군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1945년도 미국이 들어와서 이제 1948년도부터 1960년까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서머타임 제도가 도입이 됐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5월 30일부터 시작을 해서 여름철 한철 동안 이제 이걸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1960년도까지 하다가 1961년도 5.16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이게 이제 중단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기억하실 분들 기억을 하실 텐데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서울 올림픽을 그 해만 당장 시작을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 해 전에 시작을 했어요. 네. 1987년도, 1988년도 2년 동안에 이제 이게 서머타임을 제도를 시행을 하고 그 뒤에 없어졌는데 그때 당시로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결국은 이제 이 텔레비 중계료 중계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시간이라도 좀 당겨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거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이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시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2년 동안 시행을 하고 그 뒤로는 지금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도 88 올림픽 때 썸머타임 했던 건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때도 썸머타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처음 알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썸머타임이 106년 동안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었겠죠? 제일 이제 지금 이제 그 말씀도 조금 이따가 더 나누겠습니다만은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시각들도 많이 있긴 해요. 근데 어찌됐든 장점은 크게 이제 한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에너지 절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가 쑥 들어가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백일 전구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OLED 전구를 LED 전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백일 전구 쓸 때는 굉장히 전력 소모가 많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LED 전구 쓰면은 그때 당시에 백일 전구에 한 10분의 1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보면 백일등을 썼기 때문에 이거는 에너지를 세이빙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여가 시간을 좀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일찍 1시간 먼저 퇴근하는 거잖아요. 퇴근해서 가족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러는 거니까 또 이제 교통사고도 또 감소가 됐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낮 시간 동안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또 일찍 퇴근을 하니까 이게 교통사고가 한 15%에서 20% 정도 감소가 되더라. 그런데 이게 서머타임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교통사고는 13% 증가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거 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범죄율이 좀 줄어들었다. 그리고 술 먹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건강에 오히려 도움이 됐다. 여러 가지 이제 여기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보면 여러 가지 장점들을 많이 이제 얘기들을 하죠. 그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썸머타임제를 폐지하는 게 좋겠다 이런다면서요?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썸머타임 폐지 얘기는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고요. 2019년도에도 썸머타임 폐지하자라고 그랬는데 사실상 그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제 허지부지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고 난 뒤에도 자기가 썸머타임을 좀 폐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달에 SNS를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이걸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네네. 두 가지입니다. 이거 귀찮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 굉장히 불편하다. 이거 뭐 시간 바꿔야 되고, 이게 시간 바꾸는 게 내 손목시계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집 시계도 바꿔야 되고 디지털 시계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하지 않느냐 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이게 큰 손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얘기의 초점은 이런 겁니다. 특히 이제 항공 산업이나 금융 산업 같은 시간을 그 시간에 맞춰서 한 시간을 땡겼다가 끝나고 나면 한 시간을 다시 늦춰야 되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그래서 폐지하자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연방법에서 이걸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썸머타임이 현대 경제 구조하고는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면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은 계속 유지하자는 게 더 많습니까? 아니면 폐지하는 게 좋겠다는 여론이 더 많습니까? 폐지하자는 여론이 많죠. 아. 유럽의회에서 2018년도에 유럽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폐지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84%였어요. 84%? 네. 네네. 그런데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이걸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2019년도에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이것도 이제 유야무예가 돼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고 유럽의회가 설문조사한 그 결과들을 보면 이게 썸머타임 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네.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이런 폐지론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데 그 근거는 뭡니까? 이건 좀 많습니다. 또 네. 이제 장점이 많듯이 네네. 단점은 단점대로 많은데요. 첫 번째는 생체 리듬이 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시간 내가 일찍 일하는데 괜히 잠자는 시간 한 시간 손해 봤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네네. 그로 인해 가지고 계속 졸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적응하는데 무려 3주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생체 리듬을 다 이제 엉망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고, 이로 인해서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심장마비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인위적인 시간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뭐 손목시계만 바꾸면 되는데 집시계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해야 되는데 이게 개인별로 보면 10분에서 20분 걸린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면 이게 기회비용이 얼마냐? 17억 불이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네네. 뭐 조사하는 데서 따라서 다르긴 했지만, 네. 다르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통계를 해서 나온 결과는 그렇게 나왔다라고 네.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는데 피곤하고 심혈관 질병이 있고 당뇨, 비만 위험이 있고 백혈병, 위암, 폐암, 유방암 발병률도 높인다. 이것도 이제 조사 결과를 통해 가지고 발표를 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것이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그랬느냐? 이렇게 보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일찍 퇴근하니까 일찍 퇴근해서 이제 뭘 써요? 전부 다 에어컨을 켠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네네. 지구 온난화가 되니까 옛날에는 네네. 에어컨 안 켜던 집에서도 이제 지금 에어컨을 켜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에어컨 켜니까 오히려 에너지가 더 많이 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것이 오히려 뭐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교통사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줄어들었다고 그랬는데 또 통계를 이 사람들 입장에서 내서 보면은 생체 시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사고는 6% 늘어났다. 네. 이렇게 또 이제 통계치로 나온 것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또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결국은 옛날에 우리 88 때도 그런 참 볼멘 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1시간 빨리 출근했으면 1시간 빨리 퇴근시켜줘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죠. 그 1시간 빨리 퇴근을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게 오히려 노동력 착취하는 거 아니냐. 네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도 6, 7개 정도는 뭐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님이셨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녹아내리는 빙하 위에 북극곰, 기후위기의 상징 같은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이 빙하의 해빙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빨라지면서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정은 국제 전문 기자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셨어요.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히말라야를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 히말라야가 녹아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만년설과 빙하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히말라야는 변할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런데 무슨 변화가 있는 모양이죠? 그 히말라야 산악지대, 그다음에 뭐 티베트 고지대죠. 그다음에 네네. 그 위쪽 중앙아시아의 파미르 고원, 이 아시아의 고지대를 보통 말씀하신 대로 세계의 지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히말라야 일대가 그러니까 남극, 북극 말고 네. 지구상에서 이제 가장 많은 양의 얼음이 있는 곳이죠. 네. 그러니까 물을 갖고 있는 곳이죠. 근데 최근에 눈이 너무 적게 온대요. 네. 눈이 너무 적게 와서 그 네팔의 한 연구소 연구진 말로는 뭐 적성량이 줄었고 그다음에 눈이 내린 다음에 지상에 남아 있는 기간이 너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거 평년보다 한 24% 줄었다. 이게 날씨를 퍼센테이지로 얘기를 하면 좀 와닿지 않으실 텐데 한마디로 금방 녹는다는 얘기겠죠. 네네. 빨리 녹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 지역의 이제 주민들, 그 근처의 주민들한테 일단 가뭄 위험 같은 게 크고, 그러니까 세계 기상기구가 작년 10월에 낸 보고서를 보면은 2023년 같은 경우 세계 이제 강에서 흐르는 물의 양 네. 이런 것들이 뭐 한 30여 년 만에 뭐 최저치다. 그다음에 빙하 사라지는 정도 유실량 이것도 뭐 가장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히말라야에 쌓여 있는 전체 얼음의 양은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970년대부터 이제 한 30년 동안 2000년대 초반 사이에 한 9% 정도가 줄었는데, 그러니까 네네. 이게 좀 장기간에 걸친 과정이죠. 네네. 근데 이게 특히 20세기 말부터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뚜렷해졌다. 즉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히말라야 산악지대 빙하가 그러니까 연간 18m에서 20m씩 이제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네. 그 밑에는 이제 사라지고, 그래서 뭐 인도 쪽에 있는 거기에 가르왈 히말라야라는 빙하가 있는데 여기는 뭐 2035년이면은 이 빙하가 사라질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뭐 10년밖에 안 남았다는 네. 이야기네요. 네. 그러면 일단은 빙하라고 하면 뭐 히말라야도 생각할 수 있지만 대개는 남극, 북극 이런 예. 쪽을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남극과 북극과 같은 극지방의 빙하도 지금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빙하를 종류를 얘기하면 조금 우습긴 하지만 네. 그냥 위치를 가지고 대륙빙하, 산악빙하 이렇게 불러요. 음. 근데 대륙빙하는 말 그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산악빙하는 고산지대에 있는 네. 거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 산악빙하는 그러니까 호주 대륙 본토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 어느 대륙이나 이 높은 곳에 있습니다. 네네. 근데 대륙빙하라고 하면은 높아서 그 저온이어서 생긴 빙하가 아니라 극지방의 빙하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대륙빙하는 그래서 보통 빙상 이렇게들 불러요. 이제 이거는 북극 쪽에서는 그린란드. 왜냐면 북극의 나머지 지역은 이제 바다니까 북극해를 덮고 있는 해빙이 있고 바다의 빙하가 있고, 그다음에 대륙빙하는 그린란드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남극 대륙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극지방에 그런 대륙빙하가 있는데 이 지구상의 빙하의 거의 대부분 한 99% 정도는 이 대륙 빙상이라는 그 극지방의 그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남극에서도 문제는 이제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다는 건데, 이게 자연 다큐 보시면 극지방에 이제 거대한 빙붕이라고도 그래요. 너무너무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녹아갖고 쩍쩍 갈라지면서 뭐 바다로 콱 내려앉으면은 네네. 거의 뭐 해일처럼 이렇게 일어나고 하는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타이타닉도 막 생각나네요. 예. 네네. 근데 저도 기억이 나는 게 2020년, 5년 전이네요. 2020년 2월에 저도 기사를 썼었는데 남극 대륙에서 처음으로 그때 기온이 20도가 넘는 기온이 관측이 됐었어요. 영하 20도가 아니고요. 예, 예. 네. 영상 20도가. 근데 그게 사실 뭐 2월이면은 남반구니까 남극의 여름이기는 했고, 또 관측된 지점이 남극 대륙에서는 좀 북쪽 끝에 있는 지점이긴 했지만 네. 어쨌든 사상 처음으로 남극에서 20도가 넘었다. 네네. 이런 얘기를 봤었는데, 이제 그 남극의 그 거대한 얼음 덩어리 빙붕이 한 지난 뭐 30년 동안 10% 정도 줄었다 그러고, 그린란드 빙하도 이제 계속 녹는 중인데, 이제 봄철에 얼음이 녹는 시기는 점점 더 빨라지고, 가을에 얼음이 어는 시기는 점점 더 느려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알래스카 같은 경우 극지방이잖아요. 거기도 북극권. 영구 동토층이 녹아서 그쪽에서는 이 지반이 약해지니까 얼음 땅이 이렇게 물러지니까 마을들을 실제로 이사를 보내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 땅이 침하를 한다든가. 근데 뭐 북극에서는 그린란드에서만 뭐 한 3만 제곱킬로미터 규모의 빙하가 녹았다. 뭐 미국 알래스카 주마나 얼음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이제 문제는 결국 녹는 속도죠. 이 전체 빙하의 크기, 뭐 극지방과 산악빙하 다 해서 보면은 전체 녹은 거의 그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속도가 지난 20년 사이에 뭐 5배 빨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네. 이 결국 속도 때문에 이제 불안해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속도대로라면은 북극 지방에서는 앞으로 한 10년 뒤 되면 히말라야나 마찬가지로 빙하가 아예 없는 북극을 볼 수도 있게 될 거다. 어. 그러니까 왜냐면 그 북극해 쪽에 이제 북극점 쪽에 여기에 여름철에 전체가 다 사라지는 건 아니어도 여름철에 한 철 정도는 빙하가 아예 없어지는 상황. 네네. 이런 게 올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사실 10년 뒤면은 너무 금방인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어떤 기후 관련 단체 통계를 찾아보니까 빙하가 한 1m 정도 쌓이려면은 눈이 한 3m 정도가 와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평균 기온이 1도만 올라가도 빙하가 이제 1m씩 낮아진다. 뭐 이런 통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상대적으로 여름철 기온이 많이 올라가는 곳, 그러니까 미국인 알래스카나 이런 데서는 빙하가 빨리빨리 사라지고, 여름철 기온이 그렇게 높지 않은 노르웨이 같은 데서는 그래도 조금씩 좀 사라지는 게 좀 느리고,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엔이 올해를 국제 빙하 보존의 해로 지정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2022년에 이제 3년 전에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을 채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25년을 세계 빙하의 해로 하자. 그래서 2025년부터는 3월 21일을 세계 빙하의 날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올해 그래서 세계 기상기구하고 뭐 유네스코 이런 데서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주로 이제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들하고, 이제 빙하가 지구의 기후 시스템, 특히 그 중에서 아무래도 지구의 그 대기와 해양을 포함하는 이 물순환, 지구에 이렇게 물이 도는 것에서 빙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네네. 그런 거 좀 알리고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런 역할들을 좀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빙하가 녹아내리면 생기는 위험, 그러니까 인류와 생태계에 미칠 영향 같은 거, 이런 걸 알리는 행사 같은 걸 했는데, 뭐 이거는 뭐 꼭 그렇게 뭐 우리가 사실 빙하에 해다 그래서 갑자기 올해는 빙하가 안 녹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죠. 네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빙하가 있다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뭐 겨울에 눈이 쌓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빙하에 대해서는 그렇게 체감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사실은 히말라야를 아시아의 급수탑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만큼 히말라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빙하가 녹으면, 예컨대 히말라야의 빙하가 녹으면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 산악 빙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산 꼭대기 빙하고 산 밑에는 사람들이 살죠. 네네. 그리고 그 산에서부터 이제 빙하가 녹아서 그 여름에는 이제 빙하가 더 많이 녹고 겨울엔 좀 덜 녹겠죠. 그래서 해마다 강이 흐르는 이제 그 강물이 내려오면은 그게 결국 산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물 공급원이 되는 거죠. 네네. 마실 물이기도 하고 농업용수가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산악 빙하가 그러니까 세계에 수십억 명의 물 공급원인데, 특히 이제 히말라야 고산지대, 네. 여기 밑에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그런 남아시아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죠. 여기는 세계적인 인구 밀집 지역이고, 뭐 그 나라 이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인구가 많이 사는 곳이고, 그 저지대 평야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구를 먹여 살리는 또 농업지대입니다. 그러네요. 다 예. 중국, 뭐 예. 방글라데시, 인도, 이쪽이 파키스탄 다 예. 보니까. 그래서 한 이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흘러내리는 물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20억 명이라고들 해요. 20억이요? 예. 근데 이제 빙하에서 이제 기온이 올라가서 만약에 빙하가 여름철에 많이 녹게 된다. 한 빙하가 이렇게 사라지게 된다. 많이 녹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 밑에 있는 사는 사람들한테는
강에 홍수가 나고 물폭탄이 떨어집니다. 그때 네네. 지금 몇 년 전이 3년 전이었나요? 파키스탄에 엄청난 그 홍수 나가지고 그때 파키스탄의 한 국토의 3분의 1이 침수했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 그때도 강이 범람하고 그러면서 파키스탄 쪽에서 우리는 기후 변화에 아무 책임이 거의 없는데 왜 우리가 몽땅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네. 사실 이게 이 히말라야 빙하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 20억 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네. 이제 그 저소득층이 되게 많고 그런데 굉장히 편파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물폭탄이 터지면은 그래서 홍수라든가 그런 재난을 입게 되고 그럼 만약에 빙하가 그래서 결국 많이 녹아내려서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가뭄이 오겠죠. 가뭄이 잦아질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지역에서 가뭄과 관련된 분쟁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네네. 일단 농업 생산량 줄어들 거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굉장히 여러 종류의 재난이 다 닥칠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는 그 히말라야 파미르고니 일대가 이 문제가 사실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지금도 심각해요. 그래서 뭐 키르기스스탄 같은데 그 파미르고원 지대 어떤 빙하는 뭐 부피가 뭐 그 20세기 후반에만 뭐 20% 줄어들었더라. 네네. 근데 이런 일도 생기고 그다음에 그 중국하고 중앙아시아 일대에 있는 그 텐시안 산맥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 한자로 천산 산맥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물 공급량이 계속해서 줄고 있다. 그다음에 타지키스탄 파미르 고원 지대에는 뭐 빙하가 원래는 8,000개가 넘게 있었는데 여기에 사실은 그 극지방 빙하를 빼면은 지구상에서 제일 긴 단일 빙하라고 부르는 70km짜리 빙하가 있었어요. 뭐 이것도 뭐 계속해서 경계에서 후퇴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결국 물폭탄, 가뭄,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생태계 파괴 그리고 지정학적인 불안까지 여러 가지 파급 효과들이 이제 생기겠죠. 네. 이렇게 빙하 소멸을 막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은 국제 전문 기자님과 말씀 나누어 보았습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5월 첫째 주 글로벌 인사이트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